애는 우리 집안 피를 이어받았으니 잘 키워야지. 영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그 순간 며느리 지수의 얼굴이 확 굳어졌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요? 큰 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다. 지수의 손이 영호의 뺨을 후려쳤던 것이다. 숟가락을 들던 친척들이 모두 얼어붙었고 영호는 뺨을 감싸며 멍하니 지수를 바라봤다. 순간의 정적 속에서 영호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김영호는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서울 근교 아파트 단지 15층에서 바라본 새벽 풍경은 늘 같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자락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아래쪽 상가들이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영호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지금 매일이 비슷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상의 리듬은 있었죠. 아침에는 동네 노래교실에 가고 점심때는 집에서 간단히 해결한 뒤 오후에는 퇴직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릴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소식, 정치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지만 영호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았죠. 예전 회사에 다닐 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저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영호 씨, 오늘도 노래교실 가시죠? 복도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순례 할머니였죠. 7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고 노래교실에서는 가장 목소리가 크셨습니다. 그럼요, 순례 할머니. 오늘은 무슨 노래 배우나요? 트로트 메들리래요. 요즘 젊은이들도 트로트를 좋아한다니까요. 둘이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노래교실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는데 길을 가면서 영호는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는 결혼한 지 3년째였고 며느리 지수와는 아직도 어색했죠. 특히 며느리와는 말 한마디 나눌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노래교실에 도착하니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고 다들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죠. 선생님은 40대 여성이었는데 늘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대했습니다. 오늘은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아가씨를 배워볼까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한 소절씩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었죠. 목소리를 내며 가슴속에 쌓인 답답함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호 씨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예전에 가수하셨어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죠. 에이, 무슨 말씀을. 그냥 좋아서 부르는 거죠. 노래교실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영호는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샀습니다. 혼자 먹을 반찬 몇 가지와 막걸리 한 병이었죠. 계산을 하면서 계산대 아주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도 힘들어요. 집에 와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뒤 영호는 소파에 앉아 퇴직금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받은 목돈이었죠.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소박한 가게 정도는 차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치킨집을 할까 아니면 작은 편의점을 할까 하는 생각들이 오갔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편치 않았죠.
특히 며느리 지수와는 만날 때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말끝마다 부딪히는 일이 잦았고 손주 돌잔치를 앞두고도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졌죠. 저녁이 되자 동네 친구 몇 명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처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이 영호의 일상이었죠.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고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호야, 손주 돌잔치 언제더라?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영호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죠. 다음 주 일요일이에요. 호텔에서 한다는데 규모가 꽤 클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잘하네. 요즘 돌잔치도 호텔에서 하는 게 대세더라.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돌잔치 준비 과정에서도 며느리와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이 많았고 아들 민수는 항상 아내의 편만 들었죠.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왔던 자신이 점점 소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내가 이제는 찬밥 신세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는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이 쓸쓸해 보였고 자신의 그림자도 왠지 작게 느껴졌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손주의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죠. 30년간 회사 다닐 때 입던 검은색 양복이었는데 조금 헐렁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 영호는 괜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혼자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돌잔치가 열리는 호텔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죠. 전동차 안에서 영호는 손주 선물로 준비한 금반지가 든 작은 상자를 만져봤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영호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한 선물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손주 사진들이 대형 스크린에 슬라이드로 나오고 있었죠. 영호는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형님, 오셨네요. 손주가 정말 예쁘게 컸어요. 사촌 동생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며느리 지수가 준비한 돌잔치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지수가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 단정해 보였죠. 하지만 영호와 눈이 마주치자 지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오셨네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따뜻함은 없었어요. 영호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되고 손주가 돌잡이를 하는 순서가 왔습니다. 작은 상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고 손주는 기어가며 이것저것 만져봤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아가가 붓을 잡네요. 공부 잘할 거예요. 아니야, 저기 돈도 만지고 있어. 장사꾼 될 거야. 친척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영호도 손주를 바라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영호는 친척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술잔이 몇 번 오가면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영호 형, 손주 정말 복스럽게 생겼어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안 핏줄이니까 당연히 똑똑할 거고. 영호는 술 기운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잠시 잊혀졌죠.
그때 누군가 영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주가 누구를 닮았나요? 글쎄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영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애는 우리 집안 피를 이어받았으니 잘 키워야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며느리 지수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영호는 그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는데 지수는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대화를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죠. 그냥 우리 집안 혈통이 좋다는 뜻으로. 영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벌떡 일어서더니 영호에게 다가왔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로 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죠. 영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지수의 손이 영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큰 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친척들이 모두 얼어붙었고 아이들까지도 울음을 멈췄어요. 영호는 뺨을 감싸며 멍하니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아들 민수가 급하게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지만 지수는 이미 돌아서서 피로 연장을 나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집에 가시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친척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피로 연장의 즐거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영호는 비틀거리며 피로 연장을 나왔습니다.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지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요? 호텔 로비에서 영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죠. 영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손주의 돌잔치가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저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정장을 벗으며 영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고 뺨에 붉은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돌잔치 이후 영호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들 민수는 연락을 끊었고 가족단체 메시지방에서 영호의 이름이 조용히 사라졌죠.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며느리하고 좀 조심스럽게 지내시면 안 될까요? 돌잔치 다음 날 민수가 차갑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위로도 아닌 그저 영호를 탓하는 말이었죠. 영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감에 빠졌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 평생 살아왔는데. 영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이 이제는 골칫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아들 가족을 봤습니다. 멀리서 민수와 지수가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쇼핑하는 모습이었어요. 지수는 밝게 웃으며 아이용품을 고르고 있었고 민수도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죠. 나만 없으면 저렇게 행복한 건가?
영호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통로로 피했습니다. 마주치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계산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와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손주 사진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방에서 쫓겨난 뒤로 손주의 일상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올린 손주 사진을 보는 게 하루의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사라졌어요. 노래교실에 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순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영호 씨, 요즘 많이 시무룩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 별일 아닙니다.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죠. 정말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노래를 불러도 예전처럼 시원하지 않았어요. 요즘 며느리 문제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몇 분 계시거든요. 박순례 할머니의 말에 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네요. 정말요? 그럼요. 위층 김 씨도 며느리 때문에 손주 못 본 지 벌써 반년이에요. 작은 일로 다퉜는데 아들이 아내 편만 들더래요. 영호는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이런 일이 흔한 일이라니 더 서글펐거든요. 저녁에 동네 선술집에 갔을 때 친구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영호야, 돌잔치 어땠어? 잘 됐지? 친구가 물었을 때 영호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뭐, 그냥 그랬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호야, 우리가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요즘 며느리들이랑은 정말 조심해야 해.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 비위 잘 맞춰야 손주도 보고 그러는 거야. 친구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말을 했습니다. 영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영호야.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예전과 달라. 시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참지 않아. 맞아. 우리 때랑은 세상이 다르다고. 친구들은 모두 며느리를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소주를 마시며 영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자신만 잘못된 걸까요? 손주가 자신들 집안 핏줄이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그날 일로 미안하다. 아버지, 지수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아버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지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민수는 끝까지 아내만 감쌌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수야, 너는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도 좀 변하셔야 해요. 변하라는 말에 영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무엇을 변해야 한다는 걸까요? 며칠 후 사촌 동생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던데. 별일 아니야. 그냥 작은 오해였어. 며느리랑은 원래 어려운 법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며느리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뭐라고? 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냥 들은 얘기인데 친정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다던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숨긴 게 있는 건가요?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잔치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혹시 며느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정말 틀린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영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영호는 며느리에 대한 의혹을 품은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사촌 동생이 말한 이혼 경력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들이 자신에게 숨긴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마침 아들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민수의 동료를 만났습니다. 예전 회사 행사에서 본 적이 있는 후배였죠. 안녕하세요. 민수 형 아버님이시죠? 아, 그래요. 민수가 요즘 어때요? 후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형이요?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형수님이 회사 일에도 간섭을 하시거든요. 회사 일에요? 네, 인사 발령이나 승진 문제까지.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형수님이 전에 결혼하셨던 적이 있다는 얘기도 부서에서 돌더라고요. 영호는 멘붕이었습니다. 아들의 동료들까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자신만 몰랐다니요. 정말요? 형이 요즘 스트레스로 살이 많이 빠졌어요. 가정사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직장 생활에까지 간섭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영호는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민수야, 아빠랑 술 한잔 하자. 아버지, 요즘 바빠서. 바쁘면 잠깐만이라도. 할 얘기가 있어. 동네 술집에서 마주 앉자마자 영호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수야, 지수가 너 회사 일에 간섭하고 있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동료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 그리고 지수가 이혼한 적 있다는 것도 맞지? 민수는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왜 그런 중요한 걸 숨겼어? 말하면 반대하실 게 뻔했잖아요. 그럼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봐. 지수가 너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수는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제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회사 일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친정에서 돈 문제로 계속 도움을 요청해요. 처음에는 100만 원씩 했는데 이제는 1000만 원 단위로. 영호는 경악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완전히 쥐어짜고 있었던 거였어요. 친정이 빚이 많다는 얘기가 사실이구나. 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지수가 제가 거절하면 며칠씩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왜 그날 돌잔치에서 나만 나쁜 사람이 됐어? 지수가 워낙 민감한 편이라 아버지 말을 자기를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였나 봐요. 민감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지. 사람들 앞에서 시아버지 뺨을 때리는 게 정상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러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지수가 요즘 더 이상해졌어요. 의심병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누구랑 통화해도 따져 묻고 늦게 들어가면 어디 갔었냐고 신문해요. 심지어 아버지랑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영호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가 과거를 숨기고 있는 불안감 때문에 아들을 더욱 통제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민수가 더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사실 지수가 이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캐나다로 가자고 해요. 아예 새로 시작하자고. 집도 팔고 모든 걸 정리하자고. 영호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손주를 데리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수가 원하니까. 지수가 원한다고? 너는 생각이 없어?
하지만 결혼했으니까 아내 말을 들어야죠. 아들의 답변을 들으며 영호는 절망했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며느리에게 세뇌당해 있었던 거였어요. 민수야, 이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야. 너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참으면 되죠. 참는 게 해결책이야? 이민 가면 나는 손주를 영영 못 보는 거야. 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돌아볼 정도였어요. 그리고 너도 생각해봐. 지수가 이전 남편하고는 왜 이혼했을까? 혹시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도 조종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민수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지금이라도 생각해봐. 너 이러다가 외국 가서 더 고생할 거야. 거기서는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지만 민수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수를 사랑하니까. 사랑이 이런 거야?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사랑이야?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지수랑 이민 갈 거야? 지수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 순간 영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들과 손주를 영영 잃게 될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의 정체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아들을 구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며 영호는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어요. 영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민 계획까지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이대로 두면 손주와 아들을 영영 잃게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며느리의 정체를 더 파악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예전에 지수를 백화점에서 만났다고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지수의 전 동료를 찾아냈습니다. 혹시 김지수라고 아세요? 몇 년 전에 여기서 일했던. 아, 지수 씨요? 그런데 왜 찾으세요? 제가 그분 시아버지예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지수 씨는 일은 잘했는데 성격이 좀 까다로웠어요. 동료들과 자주 갈등이 있었죠. 어떤 갈등이요? 남자 직원들한테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말만 걸어도 오해한다고 화내고, 전에 결혼했었는데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호는 점점 며느리의 과거가 드러나는 걸 느꼈습니다. 상처받은 과거 때문에 남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보내던 중 갑자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계세요? 병원? 왜? 지금 응급실로 오시겠어요? 제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호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민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고 이마에 상처가 있었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 누가 때린 거야? 그냥 넘어져서. 거짓말하지 마. 누가 그랬어? 영호가 다그치자 민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화가 나서. 뭐라고? 지수가 너를 때렸다고? 영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였어요. 왜? 무슨 일로? 제가 이민 가기 싫다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꽃병을 던졌어요.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영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니요. 너 이제 그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민수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폭력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하지만 지수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남편을 때려도 되는 거야? 그때 민수의 휴대폰에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집에 당장 들어오라고. 안 그러면 아이를 못 본다고. 영호는 경악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인질로 협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너 그럼 또 들어갈 거야? 아이가 걱정돼요. 민수야,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면 안 돼. 하지만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야. 영호가 말렸지만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영호는 아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아무 대답이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김민수 씨 가족 나가는 거 보셨나요? 아, 그 집이요? 새벽에 큰 짐들을 차에 싣고 나가더라고요. 영호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손주를 데리고 도망간 거였어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영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들도 잃고 손주도 잃게 된 거였어요. 돌잔치에서 뺨을 맞은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거였죠. 그날 저녁 영호는 혼자 술을 마시며 후회했어요. 진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아들을 혼자 보내준 게 한없이 후회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어요. 노래교실도 그만두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쓰러진 거였어요. 다행히 다음 날 아침 우유 배달을 온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증상입니다. 큰 위험은 없지만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영호는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쓰러져도 찾아올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비참했거든요. 병실에서 며칠을 보내며 영호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가족을 위해 평생 살았는데 결국 혼자 남게 된 건가요? 그런데 이번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영호가 눈을 떠보니 예전 직장 후배였던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수진아? 부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혼자 입원하셨다고 하던데. 수진은 영호의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부장님, 아직도 가족 때문에 그렇게 힘드세요? 인생은 자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진의 말에 영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인생은 자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 삶을 좀 돌보세요. 수진의 말에 영호는 처음으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시아버지, 가장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진아, 나는 늘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정작 나는 뭐였지? 부장님도 부장님만의 인생이 있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자신을 잃으면 안 되죠. 수진은 영호 옆에 앉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손주는 언젠가 할아버지를 찾을 거예요. 아이들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거든요. 영호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너무 가족에게만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영호는 조용히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깊은 밤에 영호는 손주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편지를 써.
영호는 일기장에 정성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겠지만 언젠가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왜 상처받았는지 또 왜 너를 그리워했는지 말이야. 편지를 쓰면서 영호의 마음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분노와 원망 대신 사랑과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내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도 사람이라서 상처받을 때가 있단다.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호는 이 편지를 언젠가 손주가 읽을 수 있도록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영호는 노래교실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술래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영호 씨,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이제 괜찮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영호는 예전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노래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왜 울고 있니? 영호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어서요.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어요. 아이의 말에 영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은 손주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뭘 해주면 좋겠어? 장기도 가르쳐주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아이의 순수한 말에 영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 할아버지가 되어줄까? 정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호는 그날부터 동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후가 되면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과 장기를 두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이들은 영호를 장기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그럼 옛날에 용감한 소년이 살았는데 영호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마음을 치유해줬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동네에서 영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들도 고마워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저희 아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할아버지가 없어서 아쉬워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부모들의 고마운 말에 영호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회에서 영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영호 씨, 우리 어린이집 봉사활동 같이 하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영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어린이집에서의 첫날,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왔어요. 우와, 진짜 할아버지다. 아이들이 영호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 순간 영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착한 마음을 가진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까? 영호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주를 못 보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서 손주에게 쓰던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아. 비록 내가 옆에 없지만 할아버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단다. 언젠가 내가 크면 할아버지를 찾아올 거라고 믿어. 그때까지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게. 편지를 쓰면서 영호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영호에게는 새로운 다짐이 생겼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뺨 맞은 그날의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을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영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쓸쓸함 대신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족을 잃었지만 더 큰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영호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거든요. 이제 영호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민수. 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거든요. 민수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아버지, 지금 지수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영호는 망설였습니다. 지수를 다시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굳이 지수까지? 지수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제발요, 아버지.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영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약속된 카페에 도착하니 민수와 지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둘 다 예전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돌잔치에서 제가 너무 심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왜 갑자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민을 갔었어요. 캐나다로. 하지만 거기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폭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민수가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주가 계속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 영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손주가 영호의 사진을 보며 웃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 영상 속에서 손주가 귀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왜 그날 그렇게 하셨어요? 영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한테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 집안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셨을 때 마치 저를 외부인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제 과거를 다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영호는 이제야 그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까지 저를 버릴까봐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통제하려고 했고,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를 망치고 있다는 걸. 민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정말 힘들었어요. 지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가 민수한테 손을 댄 적도 있어요. 뭐라고? 영호는 경악했습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정말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상담받으면서 지수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계속 할아버지를 찾으니까. 지수가 영호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에게서 할아버지를 빼앗을 권리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영호는 한참을 말없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지수 씨, 저도 제 잘못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린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수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영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린이집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순수한 아이들이 가르쳐준 용서와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야 해요. 서로를 속이거나 숨기는 일 없이 말이에요. 네, 아버님. 그리고 손주 교육에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로서 말이에요. 당연하죠. 민수와 지수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주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영호의 말에 지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영호는 오랜만에 손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손주는 영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아버지. 그 순간 영호는 모든 것이 용서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사랑 앞에서 모든 원망이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영호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영호가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한 후 더 단단해진 사람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약속대로 정말 많이 변했고 가족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영호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영호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영호는 이제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용기 있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까? 네, 들려주세요.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처음에는 많이 슬펐어요.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요? 할아버지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고 가족들도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어린이집을 마치고 나서 영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집에 오시겠어요? 지수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래, 갈게. 영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당당한 자신으로서 만나는 거였거든요. 아들 집에 도착하니 지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지수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상담받고 왔어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계속 받으려고요. 손주가 영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자랑했어요. 뭐라고 자랑했는데? 할아버지가 다른 아이들한테도 할아버지 해준다고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영호는 손주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이제 매주 일요일은 아버지와 함께 보내려고요. 손주 교육도 함께 하고요.
영호는 기뻤지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어린이집 봉사활동하는 것도 이해해 주세요. 당연하죠, 아버지. 아버지의 삶을 존중해요. 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변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영호는 손주에게 쓰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편지를 쓸 때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다. 할아버지는 이제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어. 하지만 예전의 할아버지와는 달라졌단다.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뺨 맞은 그날의 아버지가 아니야.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찾은 사람이 됐어. 편지를 쓰면서 영호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돌잔치에서 뺨을 맞았던 그 충격적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영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불안한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당당한 눈빛이었어요.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영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평소처럼 노래교실에 갔습니다. 박순례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영호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제 삶을 되찾았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후에는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영호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늘은 뭐하고 놀까? 장기도요. 영호는 아이들과 장기를 두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영호는 손주에게 쓴 편지들을 정리했습니다. 언젠가 손주가 클 때 줄 편지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호는 일기장에 자신을 위한 글을 썼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뺨 맞은 그날의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을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영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가족을 사랑할 거야. 하지만 내 행복도 소중히 할 거야. 영호의 마음에는 이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잔치에서 뺨을 맞았던 그 굴욕적인 순간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전환점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손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고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 아이들과 동네 아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영호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어른이 된 거였어요. 이제 그의 눈빛에는 쓸쓸함 대신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